논술에서 기본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형식적인 것이 무조건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문단 자체의 구성과 논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용 구성과 배치, 그리고 그 내용의 질, 이것이 점수의 주요한 부분이거든요. 형식을 안 지켰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 10점, 20점, 30점 이러지는 않고요. 형식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일부 감점은 하겠지만 대부분은 내용적인 측면들을 더 강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분량이 정해진 곳들이 있어요. 한 문항당 300에서 500자 미만 혹은 7에서 800자 미만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글자 수가 한정적이고 짧은 글쓰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굳이 서론, 본론, 결론을 쓸 필요가 없어요. 즉 본론만 쓰더라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짧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미 논제가 되는 부분, 서론을 굳이 쓰지 않아도 이미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본론만 쓰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 측면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보다는 문단 구성 자체에 신경을 쓰면 좋겠고, 복수 문항으로 구성된 경우 이게 같은 주제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각각 다른 주제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문항마다 답을 달듯이 쓰셔야 돼요. 한 문항에 이렇게 1번 쓰고 2번 쓰고 이렇게 쓰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형식을 갖춘 답안을 선호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분명히. 코드라라든지 금융공기업 대부분은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 쓰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일종의 양식을 갖추고 보고서를 쓰고 글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호합니다. 이 양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직원과 직원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이거든요. 글로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규격을 맞추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형식을 선호한다는 거죠. 서술형, 논술형이라고 정해놓은 경우에는 논술, 답안 형식을 갖췄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상문에 그러니까 당신도 써라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맘대로 써봐 라고 하면은 정말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글이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너 아무 데나 가봐 라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구조를 잡아주면 그 구조 안에서 내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 안에서 오히려 창의적인 글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필자일수록 어떻게 글을 구성하고 형식적으로 갖춰갈지, 즉 기승전결을 만들고 그 안에 서사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그 서사 구조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발생하게끔 만들죠. 우리가 너무 뻔하게 스토리를 따라가지 않도록 이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가 초짜인지 타짜인지 보면은 판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형식미가 있을 때 우리도 편안하고 또 그 안에서도 흐름을 따라가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잘 쓰는 사람일수록 그런 형식을 잘 갖춰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을 배우도록 할게요. 서론, 본론, 결론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론은 보통 15%, 길게 쓰셔도 20% 안에 쓰고요. 본론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결론 부분에서 15에서 20% 정도로 할애합니다. 일부 결론을 생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결론까지 구성을 갖춰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왕이면 다홍침하잖아요. 이미 형식을 갖추기로 했다면 모든 형식을 잘 갖춰 쓰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분량을 할애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서론 부분이 이렇게 40%, 50%를 차지하게 되면 용두사미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가리가 클 거예요. 가분수형이죠. 머리가 너무 커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논술에서는 어떤 글이 좋냐라고 했을 때 심층적으로 글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후반부로 올수록 글이 탄탄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받쳐주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실제로 요구하는 내용들은 결국에 본론 2, 3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점수가 더 부여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놓친다는 것은 서론에서 쓸 말 쓰고 더 이상 할 말 없어나 다름없어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서론은 말 그대로 영화의 예고편처럼 주의를 환기시키는 파트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강의 볼 때도 마찬가지죠. 딱 앞부분을 보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하면은 들어와서 듣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훅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도 훅을 걸어놓는 도입부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논지.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그 쟁점이 뭔지, 그러니까 본론에서 나 무슨 이야기 할 거야 라고 암시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을 왜 굳이 서론에서 써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서론에서는 정의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논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 글을 읽는 사람과의 약속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나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정해놓고, 그러니까 독자를 끌고 가기 위해서 서론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책을 보더라도 도입부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설정이라든지 배경을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때 독자들은 주인공이 지금 어느 환경에 있구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펼쳐지겠구나,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합의하는 과정이 바로 서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 부분에서도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합의하기 위해서, 쟁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쓰는 거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장황하게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서론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평가위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서론만 봐도 끝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론을 잘 쓰는 사람들은 뒤에까지 잘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론만 봐도 파악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연습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서론이 자연스럽고 아닌고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서론은 잘 썼는데 본론은 아닌 경우들도 상당히 있지만, 보통 서론을 잘 쓰는 분들은 끝까지 잘 밀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예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서론을 쓰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시험 논술의 모든 것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유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유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묘사, 비유, 즉 어떤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구조인 거죠. 지금 이 사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선진국은 장밋빛, 빈민국은 핏빛 바람이 불 전망이다. 지금 장밋빛과 핏빛바람 대조적인 구도를 취하면서 장밋빛, 핏빛바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이렇게 비유로 시작하는 문장은 아무래도 조금 더 색다르게 보이는 측면들이 있고 글이 지루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비유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부연 설명이 있어야 돼요. 비유만 해놓고 끝나버리면 왜 이렇게 비유했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그 다음 문장에서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제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빈민국은 일자리 소멸로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로봇 발달로 인해 이 나라에 있는 전체 일자리의 85%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이 본론에서 개도국의 일자리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나 보구나 라고 예상이 가능하겠죠. 비유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쟁점까지 드러내는 형태로 서론을 구성했고요. 이렇듯이 비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 제시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글로벌 자유무역을 주도했던 미국과 영국이 신보호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결정했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내용, 상황을 이야기했고 그 상황을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수출 시장의 여건을 살펴보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거는 중개 문장이긴 한데요. 이렇게 중개를 하는 경우는 본론에서 나 이거 얘기할 거야, 확실하게 딱
점을 찍고 가기 위해서 쓰는 건데 꼭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써야지만 더 잘 쓴 서론은 아니에요. 오히려 생략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상투적인 문장으로 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써도 될 말을 썼다. 굳이 논제를 반복했다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썼다고 해서 뭐 감점 요소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나는 상투적으로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에는 빼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정의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의로 시작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란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능화된 공장을 말한다. 정의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A란 땡땡을 의미한다,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죠. 공장 자동화와 유사하지만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에서 나아가 각종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특징이다. 이미 독일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두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본론에서는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전개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내용으로 나가는 게 본론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정의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쓸 때는 일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있어요. 정의를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다음 문장이 어색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의 흐름, 하나의 문맥으로 쭉 이을 필요가 있는데 그 흐름이 어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문장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써야 어색한 부분이 좀 적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밝힌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데 문장을 쓰다가 중간에 정의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 경우에는 정의가 좀 겉도는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앞뒤 문장을 조금 다듬어야지 하나로 어우러지게끔 쓸 수가 있고요. 혹은 수식되는 단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지능화된 공장인 스마트 팩토리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속담이나 격언으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속담이나 격언은 조금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뻔하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잘 쓰면은 이것 역시도 조금 다르게 시작하는 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롭게 시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속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기승이면 여성들은 발소리만 들어도 그림자만 보여도 흠찍 놀란다. 이 때문에 남자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힐 것 같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4대 강력범죄 피해자 중 10명 중 9명이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성들의 반응이 놀랍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즉 여성들에게 이렇게 놀랄 정도로 많은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성 범죄가 많이 나오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음 본론에서 나올 내용들이고 이런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도출이 되겠죠.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는 다르게 시작하는 방법과 쟁점을 보여주는 것만 조금 더 고려한다면 서론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계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부에서 취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년 동월 대비 청년 실업률은 31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어느새 청년 체감 실업률은 34%다. 신문에서도 약간 이런 비슷한 구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겠다라는 식으로 서론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활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계를 활용을 하는데요. 통계치를 남발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남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통계치가 중요한 것인지 가려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에서만 활용을 하면 되고요. 간혹 그 논술 쓰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통계 외워야 돼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답안을 보면서 다시 복습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오거나 혹은 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 통계들을 보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서 외우다시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정한 부분에서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문제 제기로 시작하는 방안, 즉 논제에서 이미 제공한 것,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을 바로 서론 도입부부터 시작하는 형태예요. 금융당국이 법 위반 금융지주 및 금융사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으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를 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증액만으로 막기 어려워서다.
이유나고 지금 어떤 지적들, 문제가 있는지를 가지고 쟁점을 밝히고 있죠. 본론 부분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근거들이 나올 거고, 그를 바탕으로 이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이 될 겁니다.